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95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산정 특례 받으면 4세대 실손 할증이 안 되는지 4세대부터 할인 할증 적용되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실손은 MRI 찍은 거 보장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3대 비급여랑 좀 헷갈린 게 있어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보다 연금저축 펀드가 낫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좀 만들어 드렸죠. 노후 자금 준비하는 거. 정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제 의사 처방은 받았지만 약국에서 약을 사진 않았습니다. 고지 대상인지 이거 여쭤보시는 게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해 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 청구했는데 4세대 실비로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단계가 3단계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요 3등급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급여 보험금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쓰시면 100% 할증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명 자료가 왔는데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1,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위한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서류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금감원 자료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감원 보도자료 보시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을 하는데 4세대 실비부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였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할증시키지 않겠다. 할증 적용을 안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산정특례 대상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는 따라서 할증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누가 있죠? 암 걸리시면 대부분 다 되고 심장 쪽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뇌혈관 질환 그쪽도 다 보장이 됩니다.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이런 분들 3대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 워낙 많기도 하고 중증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산정특례 대상자로 묶었고 이분들은 실손으로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할증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실비 가입자의 극소수 1.8% 정도에 해당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증되는 3, 4, 5등급 여기서 더 받은 금액을 보험금 청구 안 하신 1등급 해당자들한테 써서 여기는 할인을 해주겠다. 5% 정도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치료 받는 거는 너무 할증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병자 실손에 숨겨진 막강한 혜택이란 영상이 있는데 유병자 실비로 입원해서 MRI하고 CT를 찍어도 혜택이 안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입원 통원이 나뉘어 있으니까 입원 중에도 3대 특약은 안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비급여는 해당이 되는 건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유병자 실손 상해 쪽하고 질병 쪽 입원 통원 5천에 20, 5천에 20 그렇게 들어있죠? 상해만 하나 갖고 와 봤어요. 아까 입원해서 MRI를 찍으셨다. 그러면 MRI가 급여 MRI가 있고 비급여 MRI가 있습니다. 비급여 MRI는 3대 비급여 특약 그쪽에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또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MRA는 보상이 제외된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비급여로 MRI 찍은 거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여 MRI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MRI는 입원하셨으면 이쪽에서 보장이 되고 통원하셨으면 이쪽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 MRI에 해당이 되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고 30% 자기 부담금 우리가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T는 어떻게 되나? CT는 3대 비급여 특약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이쪽에서 보장을 받는 거다. 보장이 되고 7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쪽 글씨가 작은데 이 공제금액 10만 원하고 우리가 자기부담금 내는 거 30%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한다.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한다. 그 내용이니까 여전히 유병자 실손 막강한 파워가 있다. 보장이 되는 거, 보장이 안 되는 거 그 정도 잘 파악하시고 일반 실비가 안 되면 유병자 실손이라도 최대한 길게 잘 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 보고 질문 드려요.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보다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 개설 후 원하는 만큼 ETF로 적립해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냥 펀드를 사셔도 되고 ETF를 사셔도 되는데 ETF를 사서 매달 이렇게 적립해서 나가는 게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거든요. 많게는 한 1% 이상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1% 수수료 줄이는 거는 수익률 1% 높이는 거랑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1% 차이가 나중에 30년, 40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수료 저렴한 ETF, 그래도 거래는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잘 찾으셔서 선진국 종합주가지수 그런 거에 나눠서 사도 되고 뭐 그런 거 전문가들 많으니까 전문가들 의견 듣고 공부하신 다음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은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작죠. 그리고 사업비도 높습니다. 수수료도 많이 떼가요. 자,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 이거 예전에 만들어드린 자료인데 이쪽 기사 한번 내용을 보니까 금감원이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17년까지 총 17년간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고 이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수익률 역시 연금저축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4%, 손보사 3.8%뭐 그 정도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사실은 연금저축펀드에서 뭘 사고 어떻게 투자했는지 따라 천차만별로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금감원 보도자료 2020년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2019년, 2020년에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생보, 손보, 연금저축보험은 1.8, 1.5, 1.7, 1.6 이 정도 나오는데 연금저축펀드는 2019년에 10.5% 나왔고 2020년에 17.25% 수익률이 나왔다. 물론 증시가 좋았고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장기로 나눠서 적립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죠. 뭐 그냥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을 좀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수수료 줄이기 위해서 펀드도 안 하고 ETF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수수료 1% 줄이려고 아니면 사실 0.1%라도 더 줄이려고 막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으로 하면 1%, 0.1%뭐 그 수준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로 가져가는 게 뭐 5%, 많게는 10% 넘게 가져갑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이 원금이 되는데 5년, 10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장기로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40년, 그 막판에 10년, 그때 수익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높아지는 건데 이미 연금저축보험으로 원금이 도달하는 시간이 한 5년, 7년, 10년 걸리니까 한 10년 정도 그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 이미 10년을 손해보고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수수료도 너무 크고 시간도 다 뺏긴다.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거고 또 보험이다 보니까 중간에 납입을 못 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보험이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지해서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펀드가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걸 잘 활용해 보시면 연금저축 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노후 자금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시간을 꼭 투자해서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안타깝다 30일 이상 투약 고지 의무라고 해서 보험 가입자 올리는 가장 억울한 고지 의무 사례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30일 호르몬제 의사 처방을 받았다. 근데 먹기를 원치 않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투약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투약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죠.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처방만 하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은 약국 가서 약을 타오지도 않았지만 의사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고 이거는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험회사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 약을 처방받았지만 저는 건강해서 안 먹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상 약 처방받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되죠. 그럼 30일 이상 한 번만 투약받아도 5년 내 고지사항이 들어가요. 5년 동안 보험 가입할 때 이거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의사가 처방해줬어요. 난 아프지도 않아. 건강검진 가서 그냥 의사가 그냥 처방해준 거예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뭐 위축성 위험이 있다. 30일 이상 약 투약 받으면 이거 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자. 의사분이 30일 이상 처방을 하시려고 하시면 아, 괜찮다. 그냥 2주만 주세요. 먹어보고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되죠. 괜히 이런 거 고지해서
부담보 잡히고 할증 잡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신중하게 약 처방 받을 때도 조심하자. 아니, 물론 보험 가입 다 끝나셨으면 그건 상관없는데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신 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